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현재 한창인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 어양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명의 한국 국제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고발하는 현재 올림픽에서 한국 관련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국제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송이입니다. 제가 굳이 멀리 있는 파리까지 와서 올림픽 자원봉사를 지원한 이유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일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 언론에도 슬슬 나오고 있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400여 명의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중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인원들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긴 하죠. 무슨 일이었냐면 한 번은 개막식 날 저는 선수단 입장을 돕는 업무를 맡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주최 측에서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는 즉시 관리자에게 달려가 실수를 알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후로도 실수는 계속됐어요. 제가 소셜미디어 팀에서 일하던 날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오색-UK 아닌 오색-9로 잘못 올린 걸 발견했어요. 즉시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팔로워들이 그 실수를 지적하고 있었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대한민국 선수단 사진을 올릴 때였어요. 제가 속한 팀에서 공식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떤 동료가 선택한 사진의 태극기가 초점이 나간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동료는 별로 티 안 난다며 그대로 올렸어요. 결국 그 사진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팀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이런 실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반복되니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실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자원봉사자 관리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실수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꼼꼼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서로의 작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실수들로 인해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선수는 제게 직접 물었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우받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회는 계속 진행되었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죠. 또 어떤 실수가 일어나나? 이번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생각들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 행사에서의 세심한 준비와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 행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OC의 사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자원봉사자 휴게실에 있었어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죠. IOC 회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에 휴게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IOC가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제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많은 실수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사과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관리자들이 IOC의 사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모든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출신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사과했다는 게 다행이지만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IOC의 사과가 진심일까? 정말로 변화가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공식 문서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죠. 때로는 너무 신중해서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IOC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그런 불신을 읽을 수 있었죠. 어떤 선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는 했지만 정말로 뭔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일까요? 저는 그 선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답니다. 그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당신들의 노력은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IOC의 사과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저는 한국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이전의 실수들로 인해 선수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어요. 모든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들었죠. 점차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선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신뢰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뭉클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IOC의 사과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일부 언론에서도 IOC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들이 나왔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저희 자원봉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IOC의 사과 이후 실제로 뭔가 달라졌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 그리고 모든 참가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올림픽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었죠. IOC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이어갈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IOC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은 후 약 2주가 지났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문화적 감수성 교육이 강화되었고 모든 공식 발표 전에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이 추가되었죠. 또한 각 국가별로 전담 자원봉사자 팀이 구성되어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 행사에서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파리 올림픽이 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하며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대에 부풀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올림픽이라니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죠. 제가 맡은 업무 중 하나가 선수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채식 위주의 메뉴가 신선하고 건강해 보여서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육상 선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고기가 더 있나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컨디션 유지가 힘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메뉴 계획에 따르면 그날의 단백질 공급은 충분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느끼는 건 달랐던 거죠.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식당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어떤 선수들은 자기 나라에서 특별히 음식을 공수해 오기 시작했고 몇몇 선수들은 아예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했죠. 저는 이 문제를 관리자에게 보고했어요. 선수들이 현재 식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저탄소 정책을 지키면서 동시에 모든 선수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식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 식물성 단백질 소스를 더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일부 메뉴에 한해서는 선택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변화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식단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큰 문제가 되었죠. 특히 더운 날씨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수영 선수 한 명이 탈진 상태로 선수촌에 돌아왔어요. 그 선수는 제게 말했죠. 훈련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더운 숙소에서 쉬어야 한다니 정말 힘들어요. 컨디션 회복이 안 돼요. 저는 그 순간 우리의 환경 정책과 선수들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자와 상의했죠.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위해 에어컨 사용 제한을 조금 완화할 순 없을까요? 관리자는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우리의 저탄소 목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훈련 직후 선수들이 쉬는 공간에는 제한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운 날씨에는 냉방 시간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했어요. 어떤 선수들은 이게 정말 올림픽 수준의 대우인가요? 라고 물었고 또 다른 선수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컨디션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미래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선수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컨디션을 관리하는 팁들을 공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했죠. 또한 선수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집해서 관리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를 통해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훈련 강도가 높은 날에는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포함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 냉방을 더 강하게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환경 보호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노력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되었죠.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한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런 노력들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환경 보호와 스포츠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미래 올림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변화의 일부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선수단의 대응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 자원봉사자로서 그들과 가장 가깝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과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파리 올림픽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매우 창의적으로 대응했어요.
예를 들어 식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매일 외부에서 도시락을 공수해왔죠.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불만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수들의 영양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한 한국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매일 도시락을 가져오시나요?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팀 영양사가 각 선수의 종목과 컨디션에 맞춰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선수단의 세심한 준비와 대응 능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 에어컨 사용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선수단은 별도의 차량을 준비했어요. 특히 탁구협회가 이런 대응을 잘했더라고요. 그들은 경기장까지의 이동 시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전용 차량을 마련해 선수들이 이동 중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당시 저는 평창 올림픽에서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었거든요. 평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외국 선수들이 한국의 세심한 준비에 감탄했었죠. 평창 올림픽 때는 매일 42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등 하루 4끼를 모두 준비했어요. 할랄 푸드나 알레르기 대응 음식까지 꼼꼼히 준비해 모든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했죠. 숙소도 넓고 쾌적했고 모든 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었어요.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저는 한국 선수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평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 파리에서는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한국 선수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송희 씨, 평창 때는 정말 좋았는데 여기는 좀 힘들어요.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대처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나섰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죠. 예를 들어 선수들은 자체적으로 명상과 요가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관리했고 코치진들은 매일 밤 미팅을 통해 당일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다음 날의 대책을 세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선수단의 강인함과 적응력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평창 올림픽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선수들의 다양한 식단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숙소의 온도 조절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죠. 물론 이미 진행 중인 대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어요. 예를 들어 그들이 외부에서 공수해온 도시락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의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선수들은 이런 노력에 감사해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평창 올림픽의 경험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그때의 성공을 다른 나라의 올림픽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평창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시설이 좋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한 한국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점점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어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도 새삼 실감했죠. 동시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환경을 고려한 올림픽, 지속 가능한 올림픽이라는 개념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비록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 선수단의 요구사항이 때로는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경험들은 제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평창의 영광을 재현하고 더 나아가 환경까지 고려한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저는 주요 경기 일정과 메달 전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있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자원봉사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늘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는 단연 탁구였어요. 특히 혼합복식에서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메달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저도 모르게 설레었죠. 어느 날 탁구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두 선수의 훈련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과 집중력을 보면서 정말 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양궁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었죠.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성과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금메달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자 단체전 경기가 열리는 날, 저는 경기장 근처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맡았는데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유도에서는 허미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었어요. 경기 전날 우연히 허미미 선수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직감했죠. 펜싱에서도 한국의 메달 소식이 기대되었어요. 특히 남녀 개인전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예상되었죠. 펜싱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동작과 빠른 판단력을 보면서 메달의 가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주요 종목들 외에도 매일매일 다양한 경기들이 열렸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각국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지켜봤죠. 그 과정에서 저는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나라 선수단이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종합순위 5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 호주, 미국, 프랑스에 이어 5위라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기뻐했죠. 물론 곧바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고 진정했지만요. 선수단의 목표가 금메달 5개와 종합순위 15위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어쩌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직 대회 초반인데 너무 일찍 좋은 성적을 내면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죠. 매일 밤 그날의 경기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각 나라의 메달 획득 현황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순위 변동에 주목했죠. 때로는 순위가 올라가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위가 떨어져서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이게 바로 올림픽이야. 모든 나라,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올림픽이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어요. 예상 밖의 메달리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 탁구 혼합복식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임종훈, 신유빈 선수의 경기였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어요. 경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모두가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득점이 나왔을 때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 올림픽의 진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승리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깨달았어요. 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실감했어요. 비록 자원봉사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할 때면 가슴이 더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국적을 떠나 스포츠 정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메달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죠. 매일 밤 메달 집계를 확인할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양궁 단체전 결승전이었어요. 한국팀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죠. 다음날 아침 일찍 경기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한 발 한 발이 관역을 향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살이 관역에 꽂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날 저녁 선수촌에서 우연히 양궁 선수들을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축하의 말을 전했죠.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선수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올림픽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메달 획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탁구, 유도, 펜싱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땄죠. 특히 탁구 혼합복식에서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대회 마지막 날 저는 감정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경험이 끝난다는 게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거든요. 최종 집계 결과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를 포함해 총 2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10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폐회식이 열리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했어요. 각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폐회식이 끝나고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몇 주간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에펠탑 앞에 앉아 이번 올림픽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힘을 합쳐 멋진 대회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어요. 전 세계의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인류애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은 제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국제적인 행사에서 일한 경험,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 모두가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으니까요. 파리를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음 올림픽을 기대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때는 더 나은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진 올림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올림픽이 다시 한국에서 열린다면 그때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올림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파리 올림픽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스포츠가 가진 힘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파리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모로 국제 이벤트에서 한국에게 부정적이고 공평치 못한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분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금메달 항연이 이어지길 기대해보며 응원해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